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12월입니다. 아, 그러게요. 벌써 2023년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23년이 다 갔어요. 바빴다고 생각하고, 네. 자, 디마살도 저희가 열심히 찍었는데 네. 업데이트를 또 이렇게 못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번 달에 24년에는 업데이트 자주 하는 걸로 약속하시죠. 밀린 숙제를 제가 좀 이번 달에 네, 네. 열심히 하고, 네. 그다음에 벌써 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어떤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나눌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여러 가지 뭐 정리할 것도 있고 뭐 네. 내년도에 기대되고 뭐 우려되는 것들도 많은데 네. 그냥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게리와 앤디가 네. 뽑은 2024년도 네. 디지털 마케팅 키워드 네, 결국은 두 글자 AI다. AI로 다 수렴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서도 이 AI와의 혁신에 의해서 이미 뭐 많은 변화가 벌어졌지만 네. 그것이 어떻게 세부적인 이제 영향들이 좀 전개되어 나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거 오늘은 뭐 AI 전체적인 전반적인 걸 다루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네, 뭐 저희가 2024 AI 년도에 전문가도 아니고요. 네. 게리와 앤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 몇 가지만 오늘 좀 추려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AI에 의해서 변화와 영향을 받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촬영하고 공개를 못했던 컨텐츠가 바로 AI였는데요. 저희가 너무 빨라서. 2022년도 11월 달에 네. 챗GPT 영상을 한번 찍었었어요. 그쵸. 저희가 좀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그쵸. 챗GPT가 너무 화제가 되고 네. 다음에 너무 업데이트가 빨랐어요. 그렇죠. 네. 순식간에 바뀌고 좀 정리해서 올릴까 하면 또 바뀌어 있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타이밍을 놓쳤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죠. 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좀 그 1년간의 어떤 변화를 좀 돌아보면서 네. 2024년도에 디지털 마케팅에서 AI가 어떠한 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죠. 다음에 세부 주제를 좀 네. 다뤄봐야 될 것 오늘 같습니다. 좀 앤디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그 키워드들과 내용들 그리고 제 의견을 조금 더 이거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괴리가 뽑은 키워드 중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AI 리터러시, 그다음에 네, 디지털 PR, 네, 그다음에 이 프로핏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AI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긴 그렇죠. 했는데 그렇지만 이 변화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뭐 이것은 프로핏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얘기는 나누진 않을 건데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죠. 뭐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네. 쓰러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경기 보니까 변화 둔화도 심하고요. 네, 올해 여름인가부터 저희 고객사도 그렇고 전체적인 글로벌 회사들이 전체적인 이 체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익 구조, 수익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 제가 좀 그 키워드 넣었었는데 이 부분 사실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아니 그렇지만 이제 뭐 AI하고 저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네. 마케팅 영역에서도 결국은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신기술에 대한 것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흐름이 결국은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모색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아마 이제 AI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당장의 효율을 좀 뽑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래서 가장 또 최근에 좀 화두가 됐었던 그렇죠. 큰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AI의 변화 중에서 AGI라고 부르는 네. 번역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이게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될지 일반지능이라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번역은 뭐 정확한 용어는 뭐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용적인 인텔리전스를 갖는 인공지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챗GPT의 그 CEO 쿠데타라고 쿠데타 사건이 사실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지금. 그 배경에 이런 네.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뭐였는지 아직은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은 이미 뭐 이런 AGI가 달성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것에 둘러싼 위험성에 대한 입장 차이에 의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방향과 내용은 뭐 저희가 다룰 주제는 아니고요. 네. 그게 지금 목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년 내내 사실 뭐 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뭐 막 데이터 관련된 얘기도 많았는데 AI가 아니면은 화두가 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거의 뭐 산업혁명급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양상이라고 봐야죠. 우선 이제 뭐 디지털 마케팅에서 가장 또 중요한 영역인 검색. 그렇죠. 이 네. 인공지능의 발전 중에서도 이제 이 AGI가 적용되는 아마 최전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되는 분야가 네. 결국은 검색 영역일 것이다인 거고요. 네. 오픈 AI가 등장했을 때 구글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그렇죠. 나타났던 이유가 검색의 패턴과 검색의 필요가 아예 없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등장을 했었던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이제 서서히 구체적인 양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AI 서치, 뭐 구글 SGE라고 하죠. 네, 이름이 좀 어려운데 Search Generative Experience라고 부르는 거죠. SG라고 네. 약어로 많이 부르는데. 제가 이거를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네. 얘기할 때 SG까지만 생각하고 네. 마지막 E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이게 네. 예전까지는 구글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능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그렇죠. 이 E는 특이하게도 뭐 어떤 기능을 담는 용어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용어를 담고 있는 케이스니까요. 특히 검색에서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네네. 만약에 검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네. 항상 결과, 그렇죠. 그러니까 리설트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험? 음.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네, 거여서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이해를 잘 못했어요. 네.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거는 너한테 경험. 그러니까 서치랩이라는 걸 통해서 일부 이제 베타 버전을 저희가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써보면 이게 왜 경험이라고 부르는지가 좀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변화이긴 한데 또 이제 처음에 기대보다는 네네. 계속해서 좀 못 미치는 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뭐 클로바, 그렇죠. 클로버가 클로버. 베타 버전 오픈해서 이제 거의 정식 서비스 Q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구글도 지금 이제 서치랩이라는 형태로 네. 이제 오픈을 했죠. 그리고 이 뒷면에 결국은 이제 그런 뭐 구글이 지금까지 키워왔던 바드 서비스가 연결이 네. 되어 있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제미니라고 부르죠. 뭐 그렇죠. 제미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미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제미니 모델이 붙어서 뭐 오픈 AI와 이제 대적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얼마 전에 나온 벤치마킹 자료를 봤는데 네. 일단 뭐 챗GPT 4보다 네. 제미니 엔터프라이즈가 네네.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어떤 벤치마킹 수치가 나왔었어요. 파라미터 값이라든가 뭐 이런 결과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AGI라고 하는 형태의 그냥 사람의 일반적인 지능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는 네. 특정 영역이 아니라 모든 종류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그날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 이제 논란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 시연 영상이 이제 실제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이제 생성해 나가는 과정과 네. 영상은 어떻게 보면 약간 축약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서머리나 축약으로 볼 거냐? 약간 과장된 거짓된 일부 진실되지 않은 편집이라고 볼 거냐? 요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이제 썸네일들도 막 나오고 있고요. 라이어가 돼버렸나요? 네, 그런 어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거는 실제 모습을 저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좀 기다려 봐야 될 부분이죠. 네. 뭐 네이버 큐도 네네. 뭐 지금 론칭을 해가지고 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SG 부분은 조금 더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될 거고 네네, 다음에 맞습니다. 사용자들한테 또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Q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이런 이제 생성형 AI가 적용된 광고
이런 것들 맞습니다. 같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좀 기대를 하게 되고 있고 뭐 아무래도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네네. 생성형 AI가 적용되면은 광고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 네, 이런 부분이요. 근데 뭐 네이버는 이미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네네. 판매자들한테 이미 AI 그런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부분은 좀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기대가 너무 크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데모 시연 영상 중심으로 보게 되고 네. 직접적인 서비스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검색 결과에 이제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네네. 그런 이제 클루가 제공이 되고 그걸 따라서 이제 이어지는 대화형으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뭐 생산성을 높일지 아니면 광고 효율은 어떠할지 뭐 어떤 브랜드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일지 이런 네.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1년 동안 변화가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 그냥 힘듭니다. 지금 이게 끝이야, 막 이거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지금 뭐 사실 뭐 다음 달에 네. 1월 달에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2월 달에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네. 버전도 계속 생기고 뭐 새로운 이제 생태계가 또 갑자기 생겨나고 지금 네. 광고 영역에서도 이런 게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일일이 이해하고 올바로 응용하는 것만으로 좀 벅찬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AI 서비스의 어떤 그런 뭐 업데이트 네. 그다음에 좀 현황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죠. 그게 메가 트렌드 중심에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딱 디지털 마케터로서 사실은 이제 오늘은 좀 AI의 네네. 뭐 사용 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새로운 어떤 그 트렌드들 네네.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냉면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또 네. 화두가 될 만한 또 주제가 하나 있는데 네네. 그걸 좀 하나씩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찬찬히 일단 짚어보시죠. 저희가 AI 서비스 뭐 SG든 네네. 어떤 뭐 챗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네네. 네, 요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이제 AI 리터러시라는 개념하고도 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한번 다뤘을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건 일종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그때 요약하면서 좀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결국 질문을 잘한다라는 게 뭐 올바른 질문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뭐 사유의 문제도 있지만 네. 결국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쉽고 답하게 준비되어 있고 네, 또 네. 저희가 기대하는 답이 끌어내질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 요게 맞아요. 결국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도 이게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그때 AI만 챗GPT 나왔을 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미래의 새로운 직업이 될 것이다. 수요가 훨씬 많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직업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저희가 발견한 것들은 이제 템플릿화된 특히 그렇죠. 이제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서는 뭐 광고 결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분석 그렇죠.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매체 믹스 뭐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상품의 동향 뭐 상품에서의 어떤 지표의 의미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데 그런 걸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얻어내고 필터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예 이렇게 템플릿화된 것들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플랫폼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졌었죠. 최근에는 그런 뭐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라고 네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질문을 잘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네. 이 LLM 모델이라는 것들은 무슨 원리에서 작동을 하는지 제너러티브 AI라는 거는 결국 답변을 어떻게 뽑아내는 건지에 대한 걸 이해하고 있어야 거기에 알맞은 저희가 인풋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막연한 질문을 하면 막연한 답을 얻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이고 명료한 저희가 어떤 결과값들을 예측하고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주고 내가 기대하는 답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좀 더 구체적인 걸 얻게 되는 거죠. 네. 뭐 이제 그런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측면에서 네네. 어떤 뭐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좀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질문들
그렇죠. 네. 구조화된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이제 필요하다인 건데 여기서 네. 이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AI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학습된 모델 기반으로 정보의 처리 알고리즘을 갖고 있지만 이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이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대화를 쭉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용자와 이루어진 대화에 기반을 해서 다음 답을 준비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쭉 대화를 하다가 미친 척하고 막 엉뚱한 얘기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애가 갑자기 좀 멍청한 답을 내놓고요. 그 답을 기초로 해서 추가적으로 구체화된 예시, 뭐 어떤 반론 아니면 아티클, 요즘 이제 프롬프트에 자료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네. 관련된 데이터를 넣어주면 얘가 점점 풍부하고 재미난 답들을 끌어내 줍니다. 네네. 이런 게 이제 그 컨텍스트에 맞는 학습 과정들이 반영된 프롬프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24년도 봄 계절에 우리 상품을 위해서 디지털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뭐 저희가 그런 질문 받으면 파이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일반적인 원칙적인 얘기들을 해줍니다. 뭐 잘 정제된 타겟팅을 해야 된다. 적절한 밸런스를 가진 미디어 믹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교과서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네. 그걸 쓸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뭐 목적이라든가 얻고자 하는 결과라든가 뭐 시즌적인 문제라든가 브랜드의 특징이라든가 뭐 피해야 될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정보들이나 뭐 가능하다면 이전에 학습하거나 집행했던 그 캠페인이나 프로모션 결과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 게 이제 프롬프팅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걸 수 있겠네요. 만약에 게리랑 앤디가 네.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네네. 그럼 예전에는 저희 뭐 삼성동 맛집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챗봇한테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삼성동 맛집에는 다음과 같은 쭉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스토리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는 뭐 점심을 먹으러 갈 거야. 어디로? 네. 근데 뭐 앤디는 평양냉면을 굉장히 좋아해. 그렇죠. 뭐 게리는 또 반대로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해. 네, 그렇죠. 둘이 어떻게 보면 잘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레스토랑이 있을까?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 그것들을 하나씩 얘기해가면서 뭔가 앞에서 그러니까 얘가 앤디에 대해 좀 더 알고 그다음에 게리에 대해 좀 더 알아가면서 네. 거기에 더 최적화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거기서 하나씩 더 데벨롭해가는 게 원래는 이거에 더 적합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하고 비슷한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네. 뭐 네가 어떤 맛집 블로거야라고 아예 역할을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15분 내에 닿을 수 있는 곳인데 프랜차이즈는 피하고 싶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어떤 특정 요리에 전문화된 곳들만 추려줘라든가 이런 조건과 필터. 아니면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의 힌트들을 부여하면 그것에 더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네. 그러니까 기존 검색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좀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색을 시도하실 때도 이제 구글 서치랩에서도 동일한 기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정한 프롬프팅을 하듯이 검색 쿼리를 던지면 맞습니다. 굉장히 정제된 검색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주제는 네네. 뭐 저희가 사실 작년에 네. 챗 GPT 처음 론칭했을 때 그쵸.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네, 금방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나왔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이게 한 2, 3년 뒤에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벌써 나왔죠. 뭐죠? 맞춤형 GPT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얘가 저희가 이제 그때 다뤘던 거 이게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만 다 전문화된 게 하나가 있거나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디지털 애널리틱스와 관련된 그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챗봇이 있으면 엄청 좋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벌써 실현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네. 기존에 보면 뭐 챗봇을 만들긴 하는데 뭔가 정형된 답변을 내놓는 네네, 챗봇들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는 이 챗봇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의 프로덕트와 네네. 서비스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례들, 판례들, 네. 그 고객 상담했던 판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학습시켜가지고 네.
유입된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적절한 네, 답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커스텀 GPTS라고 부르는 애들. 커스텀화되어 있는 그런 이미 등장해 있는 애들도 있고 그걸 불러다 그냥 쓰셔도 되는데 네. 그거를 나의 목적에 맞게 이제 프롬프트라든가 어떤 환경 설정이라든가 데이터를 부어서 네. 내가 원하는 GPT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죠. 네. 데이터, 뭐 데이터 중요하죠. 네네. 뭐 컨텐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화된 학습 데이터. 네. 굉장히 좀 뭐 구조화된 네. 학습 데이터? 네. 뭘까요? 구조화된 학습 데이터 세 가지인데요. 일단 컨텐츠가 있어야 학습을 해야겠죠. 네. 근데 그 학습된 컨텐츠가 머신러닝이 가능하려면 결국은 잘 정제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나름대로 판독하는 어떤 그 역량이 좋아졌다라고는 해요. 네. 뭐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건 그건 이제 AI 전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네.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나 정보가 일정한 체계와 계층 구조를 갖고 있으면 AI가 그걸 학습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고요.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가 결국은 구조화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앞으로 이제 커스텀 GPT를 얼마나 저희가 생산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SEO에서는 굉장히 이건 오랫동안 다뤄왔거든요. 그렇죠. 구조화된 맞습니다. 데이터라고 해서 네. 일단 저희는 보사에게 컨텐츠를 학습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 정확하게 이 컨텐츠를 인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구조화된 데이터거든요. 맞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그런 요리 레시피 컨텐츠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구조화된 데이터에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요리 이름이 뭐야? 네. 재료가 뭐야? 그것들 항목별 구분을 해줘요. 그렇죠. 인덱스 해줍니다. 뭐 요리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 저희가 이제 뭐 그렇죠. 크롤러라고 부르는 봇이 이제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구조화된 데이터로 지정해줬을 때와 네. 다음에 그냥 컨텐츠를 그냥 텍스트로 쭉 풀어 썼을 그렇죠. 때 일반적인 텍스트로 네. 돼 있을 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럼요. 네. 왜냐면 더 느려요. 느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킵하기도 하죠. 네, 맞아요. 게리가 그때 말씀해주신 크레딧인가? 크롤링 버젯이라고 해서 크롤링 버젯, 예. 너무 많은 그런 그러니까 자원을 쓰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크롤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네. 일단 구조화된 컨텐츠의 가장 장점은 그런 그 리소스를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고 이 항목은 어떤 데이터라는 걸 이미 다 지정을 해줘서 알려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빨리 학습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커스텀 GPT를 만들 때는 그렇게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듯이 네. 구조화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면 이 맞춤형 GPT가 저희에게 더 알맞은 컨텍스트를 네네. 가지고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제가 1년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고요. 아, 뭐 SEO 쪽에서 신기하게 약간 그런 구조된 데이터, 스키마 마크업을 다루는 그 회사가 네. 투자를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네. 아씨, 좀 네. 열심히 좀 해볼 걸. 이게 AI가 화두가 되고 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네.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한 그 중요성이 더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방금 제가 예로 말씀드린 거는 컨텐츠 하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조화된 데이터는 그 컨텐츠만이 아니라 전체 그 사이트의 컨텐츠의 구조를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말씀드린 사이트 스트럭처, 네. 뭐 구조화된 건데 이 연결점들을 다 다시 한 번 더 지정을 해주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커스텀 GPTS로 넘어오면 뭐 뒤쪽에서도 또 다루겠지만 결국은 이제 웹사이트라는 게 점점 널리지 베이스로 쓰일 수밖에 없고 쓰여야 그렇죠. 한다라는 지향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페이지 랭크, 그러니까 링크 빌딩을 통해서 뭔가 뭐 널리지 약간 그래프를 상승하고 그런 거였는데 네네. 지금 사실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그 봇이나 이런 엔지니어링에 대한 리소스는 더 줄여주면서 네. 컨텐츠 제공자가 이걸 정리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정리해주면 그 리소스가 줄어들면서 빨라집니다. 네.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학습을 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구조화된 학습 데이터는 단순 하나의 컨텐츠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큰 구조, 틀에서 아마 가장 큰 중요한 널리지 그래프를 생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있어서 결국은 이제 웹사이트라든가 다루고 있는 정보에 대한 것들을 잘 체계화하고 구조화해 놓은 것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막 노력했던 네. 것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또 마케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아, 네. 타겟팅.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AI를 응용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비용은 최소화하고 결과는 극대화하는 이런 방향의 지향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응용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영역이고요. 네. 결국 뭐 모든 형태의 그런 AI 기술들도 사실 이러한 것들의 효과를 입증해 보이는데 이런 광고 서비스라는 부분을 어떤 테스트베드처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수많은 벤더들에서 머신러닝 기반의 타겟팅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뭔가 네.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좀 과거부터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네. 하나씩 네. 규제를 하고 그게 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더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모바일 시대에 오면서 가장 화두였던 서드파티 데이터였거든요. 네, 네. 광고 타겟팅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뭐 DMP나 네. 어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광고 타겟팅을 되게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타겟팅이었잖아요. 서드파티 데이터가 사실상 공짜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네, 맞아요.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자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네. 기존에는 뭔가 TV나 라디오, 뭐 네. 잡지지면은 사실 이게 디테일한 타겟팅이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디지털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뭔가 그래서 데이터와 네네. 또 뭐 타겟팅 이슈가 있었는데 서드 파티는 이제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죠. 그게 이제 전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네. 어떤 그런 이제 디지털 위협 요인들, 네네. 네, 뭐 가짜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인의 정보 영역을 침해하는 그런 이게 광고 트레일들, 저희 깜짝깜짝 놀란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일반화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자원이라는 인식은 더 높아졌고요. 그만큼 네네. 그게 이제 공공재가 아닌 이상 개개인들이 각자의 정보에 대한 각자의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제한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드파티 쿠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거나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데 제약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데이터에 있어서도 퍼스트 파티, 즉 자기가 생성하는 자기 플랫폼과 앱 또는 이런 디지털 접점에서 획득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물론 이거는 이제 웹이나 앱만 있는 건 아니고 뭐 CRM 데이터도 있을 네. 수 있고 멤버십 맞습니다.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뭐 오프라인에서 뭐 매장 방문객 데이터 이것도 퍼스트 파티 데이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구조화해서 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새로운 경쟁의 양상의 밑바탕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서도 얘기했던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처럼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해서 그냥 많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조화하고 체계화하고 학습시키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저 사실 최근에 네. 그 해외에 나간 적이 있는데 나이키 스토어에 갔어요. 네. 나이키 스토어에 가서 나이키 앱을 켰어요. 네. 해외에서 되는지 몰랐는데 아, 스토어 모드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정말 여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로컬을 기점으로 둔 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약간 브랜드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각 매장에 방문을 했을 때 또 사실 거기 갔을 때 이제 매장 모드가 한글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네네. 좀 더 편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매장에서 지금 신기하네. 네. 화제가 되고 있는 뭐 제품들 중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앞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디지털 브로셔 같은 네네네. 느낌이었겠네요. 맞아. 그냥 열어봤는데 왜냐면 갔더니 나이키 앱 유저한테만 할인되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익스클루시브 거기서 한국에서 가입한 것도 되는지 보려고 들어갔는데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의 일부분이겠죠. 마케터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기반에 축적된 자산을 어떻게 이제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경쟁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얼마나 최적화가 되어 있냐에 따라 그럼 실제 그런 디지털에서의 마케팅, 뭐 믹스라든지 네네. 실제 효율 네네. 이게 좌지우지되는 그럼요. 기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축적하는 싸움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네. 그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영역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많이 관찰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수많은 이제 브랜드 채널들이 있잖아요. 네. 소셜 미디어 채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직능별로, 팀별로, 브랜드별로 그 데이터를 따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상 이제는 데이터를 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쌓여진 데이터를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쌓인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응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적되어 있는 거죠. 네, 그냥 네. 쌓여있는 창고에 있는 부분인데 그 데이터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뭐 이게 신선식품은 아니지만 네. 데이터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일정한 기간이 있고 라이프 스팬이 있는데 그것에 맞게끔 얘를 가공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이어주고 정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죠. 우선 뭐 저는 지금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광고 집행을 이런 걸 좀 해본 적은 없어요. 저희 광고주 쪽은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다 인하우스에서 해요. 에이전시한테 맡기지 않다 이게 보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그냥 자사 웹사이트의 방문자 행동에 대한 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오디언스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네네. 이거를 기반으로 리타게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네, 간단하네요. 근데 이게 실행단으로 내려가면 엄청 어렵습니다. 네. 일단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냥 모은다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네. 사용자 행동에 대한 트레이를 붙여주고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하는 인식표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태깅 네.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모든 행동을 다 태깅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의미 있는 행동이 뭐고 이게 연결되었을 때 무슨 컨텍스트를 가진다라는 관점을 세우고 그거를 구조화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뭐 구글 애널리틱스 360을 쓸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많은 데이터가 얻어지겠죠. 네. 빅코리로 엑스포트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구조화하려면 또다시 전처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네. 네,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잘 체계화해 놓으면 더 날렵하고 기민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굉장히 좀 그 전문가가 필요해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도 이제 최근에는 애널틱스 접속을 거의 안 하고 로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따로 분석을 하는데 그 로우 데이터 할 때 디멘션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항목들 이벤트가 많잖아요. 지금 다 이벤트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요청할 때 이벤트 목록을 받았어요 따로. 이벤트 라이브러리를 받아야죠. 이벤트 라이브러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그쵸. 하는 걸 선택해서 받았습니다. 네네. 네, 아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거 구축해 보시면 네. 그때 이제 진가가 발휘되거든요. 네네. 선택해야 될 항목도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뭘 가져올 거냐는 거는 결국은 각각의 이벤트나 각 디멘전 매트릭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걸 선택하고 조합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그 로우로 받기 시작한 게 그렇게 막 저희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이벤트 기준으로 받기 시작한 건 조금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렇죠. 네. 네, 얼마 전부터 바뀐 변화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는 활용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활용에 대한 것도 사실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기간이 길어지고 데이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거를 기간을 가지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죠.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 뭐 시저널리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뭔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해가지고 네.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벤트들도 필요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좀 잘 활용하고 있다. 네네. 그것도 내부에서 그 데이터들을 좀 각자 담당자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뷰를 좀 만들어가지고 또 커스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지금 학습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머신러닝 타겟팅에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지금 최근에 유행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차이는 이런 거예요. 2022년도 블랙 프라이데이 참여자 정보를 갖고 있느냐, 그 사용자 정보가 가공되어 있느냐, 네네. 그것을 타겟팅하도록 정제되어 있느냐, 네. 이 싸움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가 높고
디지털 세비한 조직에서는 이미 2020년도 정보도 갖고 있고요. 2021년도 사용자, 2022년도 사용자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3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올해 막 수집을 해서 작년도 블랙 프라이데이 사용자 정보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머신 러닝에 의한 추정, 프레딕션 모델을 만들 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4년치 데이터를 가진 조직과 1년치 데이터가 가까스로 만들어진 조직 차이는 벌써 넘을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전에는 그걸 약간 서드파티 쿠키라 그래서 사올 수 있었죠. 사올 수가 긁어올 있었는데, 수가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철컹철컹 하십니다. 자, 이제 지금 저희가 좀 마케팅에서 네.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또 커스텀 GPTS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타겟팅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죠. 머신러닝 타겟팅 아주 재밌는 영역이죠.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볼 거는 제가 2주 전에 냉면을 먹다가 아니 이게 머신러닝 타겟팅하고도 네. 관계가 깊어요. 네.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이제 애드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발달을 하고 네네. 이제 광고와 인벤토리가 이제 네트워크로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의 비딩이 벌어지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제가 작년에 아마 그 앤디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AI의 출현은 네. 브랜드한테 약간 최악일 수도 있다. 그렇죠. 저는 뭐 그땐 그렇게 심각하게까지는 네. 생각을 못했고 이제 네네. 그런 아까 말씀해주신 디지털 PR 측면에서 네. 제가 그때 재밌게 봤던 현상은 이제 대한항공에서 약간 좀 이슈가 있었을 때 네네. 그 기사가 올라가 있는 모 일간지 지면에 피네어 광고가 딱 이거 얘기 되나? 네. 이런 광고가 걸려 있는 걸 보고 이건 뭐지 싶었거든요. 그건 사실은 타겟팅이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가 된 거죠. 그렇죠. 항공사를 다루고 있는 컨텐츠라고 그 광고가 그냥 기계적으로 노출이 된 케이스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게리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인 거죠.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확률이 앞으로는 점점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한번 네. 저희 헤어 관련된 럭셔리 제품이었는데 네. 광고를 했는데 광고가 어디 노출됐냐면 네. 뉴스 지면에 나왔는데 네. 어떤 뉴스는 그때 약간 좀 그 국가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국가적인 이슈가 뭐였지? 탄핵 이슈가 있었는데 아, 네, 탄핵을 당하신 분이 네. 그 헤어스타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이 그때 그랬죠. 이번에 어머니 네. 헤어스타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분 사진이 이렇게 딱 나온 근데 거기서도 헤어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출됐고 거기 노출돼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이제 브랜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네. 그래서 뭐 그때 저희가 냉면 먹고 제가 좀 던졌던 게 이제 브랜드 맞습니다. 세이프티. 네, 네. 이게 저도 좀 새롭게 자세를 고쳐잡고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광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네, 반대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SG에서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좀 얘기하지만 학습시키고 뭐 데이터 구조화되고 그렇죠. 한다는데 네. 사실은 이게 잘못되어 있거나 네. 데이터가 부족한 브랜드나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AI가 약간 편향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이게 네. 되는 거죠. 그 국내에서는 크게 화두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해외에서 제가 해외 어떤 포럼에서 이거를 다루는 걸 보고서 이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런 뭐 구글이라든지 네. 뭐 네이버 크로바 X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브랜드나 회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얘가 어디서 학습할 거냐? 그럼 그 제한된 데이터 안에서 학습했을 때 네.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약간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네이버 클로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네이버 큐죠. 네. 이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가 대부분 이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생태계에서 수집된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출되는 브랜드의 정보는 오피셜 브랜드의 정보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브랜드가 공식적인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 거더라고요. 네이버에 수집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학습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결국 블로그에 사용자의 후기로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 인기가 많은 것들이 먼저 노출되는 경향을 갖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데 또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국 기업들이 디지털에서 했던 어떤 그런 행동들인데 네. 네거티브가 생겼을 때 밀어내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럼 결국은 기사로 덮어버린 컨텐츠를 덮어버린다라는 건데 그때는 눈앞에서 그게- 덮었지만 반대로 그게 남아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됐군요. 뭐 그냥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 네거티브가 음.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네. 어떻게 되었는지를 학습시키지 않았다라면은 네. 반대로 얘만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드에서 네. 뭐 궁금해서 막 이런저런 검색했을 때도 사실은 뭔가 좀 굉장히 편향적인 답변을 내놨어요. 전 정치적인 견해를 물어봤을 때도 좀 편향적인 답변들을 많이 내놔서 이거는 이거 뭐 정치인만이 아니라 굉장히 왜곡될 수 있겠구나. 네네.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항상 그 브랜드들 사이트의 문제들을 얘기할 때 네네. 굉장히 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학습시킬 수 없는 상태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영어권 회사들은 굉장히 좀 그런 큰 기업들 들어가면 IR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특히 뭐 다 텍스트화 되어 있고 콘텐츠화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국은 약간 뭐 IR 자료 이런 거를 찾아 들어가려도 굉장히 찾기 어려운 이유가 PDF로 돼 있거나 게시판으로 돼 다 있거나. 막아 있어요. 검색도 막아 있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미지로 PDF 돼 내내 이미지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뭔가 정보를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좀 소극적이죠. 그렇죠. 소극적이고 네. 이거 공개를 잘 안 하는. 그런 게 지금까지는 노출되는 지면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될 수 있거나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하실 수 있지만 이젠 그 시장이 끝났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 시장은 끝났죠. 위에 소리. 네. 네. 그 시장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아마 그냥 제가 그냥 이게 생각하는 건데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세이프티라는 관점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잘 안 보이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정보를 감추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그 빈 공간을 그렇죠. 채워버리게 되니까. 뭐 아하. 머신러닝으로 학습하고 있는 AI한테 옛날에 밀어버리기 정책으로 해서 네. 막 쏟아 붓는다고 해서 얘가 이거를 학습하고 그거를 반영해 준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알고리즘을 내가 통제하겠다라는 건데 네네. 통제 가능하냐? 음. 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건 좀 다른 문제 이따가 얘기하실 그 디지털 PR하고도 관련된 건데 네네, 우리나라에 그 맞습니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네. 매일매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 네.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것도 학습 데이터로 전환이 되게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기사들은 디지털에서 신디케이션을 통해서 네. 인덱싱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축적된 근데 하지만 이제 뭐 디지털 미디어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핵심 기사들보다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보도 자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아마 디지털 PR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꺼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이제 기존 PR의 방식이에요. 네네. 네, 기존 PR의 방식인데 네. 그리고 SEO와 PR은 좀 약간 좀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네. 봤었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보도 자료 하나를 내서 미디어에 100개가 걸렸다. 네. 그럼 예전에는 100개의 지면에서 노출이 되는 거지만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적 학습을 하고 학습된 인공지능이 그걸 필터링해서 보여주면 그거는 100개에 걸렸지만 컨텐츠는 하나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뉴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디지털에서는 온사이트, 브랜드의 오프사이트, 네. 오프사이트가 뭐 블로그도 될 수 있고, 뭐 페이스북도 될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될 수 있고, 다 포함됩니다. 네. 그거랑 이제 다른 사이트들, 커뮤니티 다 포함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뭐 허위 과장된 네거티브한 것들이 막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정말 진실처럼 학습되는 건 아닌데 네.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팩트가 아닌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이 낭설처럼 돌고 있다면 브랜드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공개해야 되는 네. 상황이기도 해요. 이거를 뭐 그냥 그 관련 키워드 검색했을 때 노출되지 않게 계속 눌러버린다라는 밀어버리기 전략이나 이런 구시대적 전략은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과거에 어떤 그 이슈를 겪었던 브랜드나 기업이시라면 지금 네이버 큐에
과거의 이슈에 대한 키워드를 넣어 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아마 이게 이제 이전에 그 네이버가 그 Q 관련된 네네. 발표할 때도 그 AI 광고 세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네, 그건 브랜드 저도 세이프티 봤었습니다. 정책에 네네.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뉴스 그리고 공식 그렇죠. 출처에 대한 그렇죠.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온오프 사이트에서 네. 공식 인증받은 곳들의 정보를 최우선시하겠다라는 네. 거였는데 뭐 이거는 굉장히 저는 그 다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네이버만이 아니라 네네. 구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안 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꽤 있어요. 그게 문제죠. 네네. 그러니까 공식 자료가 없는 곳에서는 결국 어느 카페의 주장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어느 파워 블로거의 포스팅이 인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결국은 브랜드에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네이버에서도 보면 쇼핑에 보면 오피셜 그 브랜드를 입점시킬 수 있고 그쵸. 인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키 스토어가 공식 브랜드고 아. 거기에 있는 브랜드의 네네. 넘버링부터 시작해서 제품명이 가장 먼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라오게끔. 가장 위에서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다음에 밑에 그 오픈 마켓에서 제공하는 것을 같이 보여주다 보니까 정품 제품과 뭐 이게 가품일 수 있는 어떤 그 의심되는 제품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뭐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나이키라는 브랜드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나이키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들이 잘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들, 그러니까 브랜드 세이프티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거. 그런 디지털 필요하죠. 전략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되고 있다라는 네네.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이제 그런 검색 결과가 개인화되는 흐름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에는 검색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타나면 아 이건 이슈구나 문제구나라고 인식을 하는데 검색 결과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아 지금 보이는 게 꼭 많이 퍼진 이슈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저 SEO 섹션에서 저한테 물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 검색 결과가 다르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네네. 저희도 사실은 주기적으로 그 연령대별, 그다음에 성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그렇죠. 모니터링을 따로 합니다. 네.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주요 키워드들은 해요. 네. 근데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렇죠. 네, 결과가 달라요. 특히 네이버가 스마트 블록을 내놓으면서 결과가 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습된 대화로서 대화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모니터링하는 건 더 어려워지겠죠. 맞습니다. 뭐 20대 여성과 뭐 30대 여성이 다르고 네. 20대 여성, 30대 남성 다르고 근데 뭐 결과가 이렇게 블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블록이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 결과가 다른데 뭐 저희도 이거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내부에서 항상 논의하고 이걸 해가고 있지만 이거는 개인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만큼 네. 그것을 관찰하고 후행적인 대응을 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질 거고 네. 구조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거를 하지 않으면 네. 언제 어디서 내가 원치 않는 네, 비선 정보, 네, 잘못된 정보, 네. 찌라시 정보, 가짜 정보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문제인 거죠. 다음에 한번 디지털 PR을 좀 다루면서 그때 네네네. 이런 문제들을 좀 그건 어떻게 진짜 중요한 해결하고 문제겠네요. 좀 네. 그런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네. 것들을 한 번 더 내년에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뭐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구조화된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학습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게 이제 저희가 AI 혁명이라는 것들을 겪으면서 네. 올해를 지나서 내년도의 전망에서 예상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변화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야 될 핵심적인 경쟁력과 위험 요소와 기회 요인이 어떤 건지를 네. 정확하고 냉철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내년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AI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다음에 뭐 브랜드 세이프티 얘기도 했는데 네.
앤디가 생각하시는 건 뭐 2024년도에 네. 가장 앤디가 가장 뭐 관심 있고 음흠. 뭔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한 단어를 좀 선택한다면 아까까지는 제가 하나였는데요. 네. 두 개가 생각이 났어요. 두 개도 가능합니다. 네. 하나는 네. 구조화된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구조된 결국 데이터. 계속해서 저희가 정보를 다루고 저희 뭐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구조화된 데이터냐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되어서 쓰임이 용도를 저희가 특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공되어 있고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콘텐트 영역에서는 이 구조화에 대한 것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좀 긴 시각을 갖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하나 이제 문득 생각이 난 거는 그런 구조화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저희 리터러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맥락들, 변화의 방향들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역량들, 조직적인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 뭐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이슈는 많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요새 AI 리터러시가 조금 더 그러게요. 같이 두 가지가 사실 병행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저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올 한 해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네. 내년도에는 이게 AI와 결합되어서 더 큰 이제 영향력을 가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중요하기도 네. 하고, 네. 중요하기도 하고, 예,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경쟁력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뭐 고객사한테 로우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이 네.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네. 리터러시에 대한 이슈, 그 내부에서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체계를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근데 고민만 많이 하고 있고 네. 사실 실행은 많이 못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는 대부분 그냥 빨리빨리 지금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는데 네. 2024년도에는 저도 약간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네. 내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구축하는 쪽으로 더 네.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방금 얘기하니까 더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같이 공부 좀 더 해보시죠. 네, 23년 이제 얼마 진짜 남지 않았는데 네, 한 해 정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네, 24년에는 이런 이제 방금 꺼내졌던 화두들, AI 혁신이라든가 네. 구조화된 데이터를 바라보는 리터러시 또는 AI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역량 등등의 이런 리터러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24년에 좀 더 자주 잘 정제된 데이터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뭐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되는데요. 네. 2024년도 디마스달 네. 좀 더 부지런해지겠습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자주 찾아뵐 수 있는 24년 준비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2024년도에 디마스달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